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차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단계죠.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그 강의 목표를 보시면 2시간 시험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시간 잡으면 너무 그냥 시험만 보다 끝나니까 2시간 전범위를 보는데 중간에 가족법을 계속 넣으려고 문제 편집에 좀 심혈을 기울였는데 강의 목표를 보시면 두 번째 2순환까지 진행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선별했고요. 아직 기출되지 않은 게 많고 그 다음에 반갈로 2번 기출 사례 민법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드시 좀 다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기출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기출사례 민법은 다시 한 바퀴 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치니까 최근 5개년만 보세요. 5개년. 법행, 그리고 법무,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게 3개 정도는 일단은 그냥 기출을 달달달 본다 생각하시고, 올해 실시된 변호사 시험 문제가 민사 종합이었습니다. 거의 극강의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풀어보기 좀 그래서 문제를 안 넣으려고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법무는 제가 올해 작년 실시된 것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최근 5개년은 다 본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지금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3단계. 2단계까지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3단계까지는 더 달달 암기해 가시고,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답안의 효율적 기재. 지난달에 1주차였죠. 법무사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수험생분 중에 진짜 많은 사람이 합격해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딱 첫 번째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답안의 효율적 기재였어요. 답안의 효율적 기재. 얼마만큼 딱 정해진 시간 안에 툭 치고 빠지시느냐. 그러려면 딱 3가지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쟁점이 제시되면 상관없는데 쟁점 도출 일단 먼저 잘 하시고, 두 번째 조문 잘 찾으시고, 판례는 고민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원문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딱 생각하자. 이렇게 3가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최신 판례 반드시 챙겨 가시는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자료는 여기 최신 2개년 판례 정리 민법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단계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보실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실 건데 지금처럼 분설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문제 1번에 1번 바로 문제 봐보세요. 의뢰 계약 해제는 적법한가죠? 그렇다면 해제권이 쟁점이 지금 제시가 됐죠? 자, 그러면 발생 근거를 찾아주십니다. 지금 이제 3단계니까 앞글자만 따볼게요. 합의 해제가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리고 자, 실권 조항입니다. 여기서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단 말이에요. 잔대급 미지급이니까 요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미 기출이 되는데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은 얘는 계속 풀어볼 거예요. 565조 해제권입니다. 그쵸? 565조 해제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채무불이행 해제권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544조 이행지체 아니면 546조 이행 불능인데 당연히 이행지체 해제권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골라보자. 자, 바로 문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을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X토지와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Y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요. 자, 위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해서, 자, 갑은 2000년 2월 20일 을 소유 Y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계약금 마련에 곤란을 겪다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중
3천만 원만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병의 매수 제한을 받게 되자 지금 이중 매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병의 매수 제한을 받게 되자 을은 2000년 4월 15일 갑에게 3천만 원의 배액인 6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음날 을에게 도달합니다. 지금 찾으셨죠? 해제권 근거는 565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요물 계약인 건 우리가 체크가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요건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 나열하면 좋은데 요건 나열이 힘드니까 565조를 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계약금이 전액 지급돼야 되죠. 계약금이 전액 지급.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교, 포, 수, 배입니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마지막에 이행 착수 전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봤더니 해제 의사표시는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하나씩 가볼게요. 지금 이행 착수 전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자, 걸리는 게 여기네요. 계약금이 전액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셔야 돼요.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원칙 안 됩니다.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원칙 안 돼요.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565조로 해지하고 싶으면 요물계약성은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배액이 아니라 약정 배액을 하시라는 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딱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해설을 가보시면 시험장에서도 배점 10점이에요. 제 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저처럼 나열을 세 가지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쭉 조문을 드래그를 해버리시고 자, 가번에 조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찾는 게 첫 번째요.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면 세 번째 줄에 얘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데 사안 봤더니 565조 배제 특약도 보이지 않죠? 통과를 잘 해주시고 자, 양갈로 나번 가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약정한 금원의 일부만 수령한 뒤 계약금에 기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매수인에게 반환할 계약금은 수령한 금원의 배액인지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자, 판례 가번 이거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판례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번에 예외 보시면 다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요게 논 겁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 구속력이 약화된다. 계약이 금방 파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가령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칙은 안 되는데 가령 해지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 형광펜이에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 이 워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형광펜 하시고 딱 이 두 가지. 대신 좀 더 이제 논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소액일 경우에는 계약 구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다. 이렇게 쓰시고 치고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갈로 3번 약정된 5천만 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 3천만 원 배액인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에 따른 약정 해제권의 행사로서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 해제는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해제는 적법한 것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적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결론 근거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목차를 결론 근거로 잡아주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겠죠.
이런 질문도 알아두세요. 해제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원은 얼마이냐? 6천이 아니라 1억이다. 다양한 문제로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65조는 올해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뒤에 몇 문제씩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자, 보세요. 올해 토지거래 구역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 이거는 꼭 준비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냥 시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책 하나를 내었어요. 막 6월달 정책, 10월달 정책 하면서 서울 지역을 그냥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조건 토지거래 신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 받고 건물 매매 계약을 들어가야 돼요. 이유인즉슨 토지와 건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우리가 아파트 건물이라고 하면 전유 부분이고 여기가 대지지 않습니까? 맞나요? 원래는 얘만 했어도 됐어요.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은 당연 취득입니다. 근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건물 매매 계약, 본 계약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신청하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약정만 해놓는 거야, 약정만. 그래서 올해는 유동적 무효 법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되는 의미로다가 몇 문항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8회까지 지금 문제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몇 문제를 넣어드렸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개사분들도 허가 신청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법무사분들만 되게 지금 상황인 거죠. 중개사분들과 함께. 자, 천천히 밑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는 X토지는 토지거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을은 2000년 3월 20일 X토지를 1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2001년 8월 20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을은 중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끊고. 아직 중도금은 못 받았답니다. 그쵸? 이행 착수 전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거죠. 즉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해요. 이건 그냥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지난달에 이미 이렇게 들어갔죠. 허가 받고 끝이야. 근데 되게 특이하죠. 허가 받기 전까지는 굳이 계약금을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금을 넣는 이유, 이게 유동적 무효의 특징이에요. 지금 미리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하시는 거.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해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 해제하는 건 막진 않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 자, 문제는 얘였던 거예요. 565조 해약금 해제죠. 이게 약정 해제거든. 그럼 이것도 당사자들끼리 계약금을 지급해버려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565조에 따른 해약금 추정을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어찌 보면 묵시적 합의 같은 거야. 계약금을 지급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약금 해제니까 이렇게 순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에 따른, 즉 계약금에 따른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검토합니까? 적용 요건을 검토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계약금이 전액 지급될 것, 교포 수배할 것, 이행 착수 전일 것, 그리고 해제 의사 표시를 할 것. 그럼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당연히 적용돼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법리를 살짝 녹여들어주면 좀 좋은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게 걸렸네요. 그쵸. 그러면 이행착수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채무 일부 이행을 하거나 그 전에 전제 행위를 하거나, 즉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 보이시면 됩니다. 상환은 제공이 완료된 거죠. 제공이 완료된 거. 그리고 얘는 제공만 현재 한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봐주는 거죠. 전제 행위예요. 특히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걸 기계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행착수 전인데 중도금 상환 또는 제공인데 과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착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2번. 자, 병은 을을 상대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을은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병에게 제공하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을의 해제는 적법하죠. 왜냐하면 중도금이라고 하는 이행착수 전에 배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수배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는 쟁점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게 과연 이행착수이냐? 자, 다음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 내용은 똑같아요. 양갈로 1번 보세요. 계약금 계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을 다짜고짜 검토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건 서술하시면서 여기서도 적용된다 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적용 범위랑 양갈로 2번이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갈로 2번이 범위, 양갈로 2번이 요건. 자, 먼저 볼게요. 계약금 계약의 적용 범위에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들어갈 것이냐? 자, 판례태도 가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하에서는 채권적 효력은 물론 물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행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565조에 의한 계약금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번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쵸?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밑줄 친 분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에서도 매도인이 565조 제1항에 따라 이행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중에 뭐가 문제됐던 거예요? 이행착수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와의 관련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반갈 2번 판례태도에 자, 가번 보시면 자, 별표 2개를 하시고 얘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문구입니다. 지금 제가 되게 압축적으로 했어요. 취지까지는 안 썼단 말이에요. 취지까지는. 밑줄 친 부분 읽어봅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 형광 펜이요. 요 워딩. 객관 외부 인식. 채무 이행행위 자 일부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채무 일부가 이행된 거죠. 왜냐 매매대금은 계약금 다음이 중도금 다음이 잔금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계약금 다음은 중도금밖에 없어. 당연히 일부가 이행된 거고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전제행위 형광펜입니다. 전제행위 그러니까 제공까지도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령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체크. 수령 불문, 공탁 불문. 수령 불문, 공탁 불문. 자, 그래서 양갈로 잡은 판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설문에 제시된 거기 때문에. 가번 없이 나번 쓰면 점수가 조금 약합니다. 맞죠? 왜냐면 채무 이행이란 걸 어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번에 허가받은 건 채무 이행이 아니지. 왜냐? 반갈로 2번. 자, 이제 민법 지식 들어갑니다. 사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굳이 소급이란 말을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은 이미 지급됐으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 잔금 지급 의무가 나오는 거지. 이제야 발생인 거야. 하지도 아직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공이란 말, 이제 이행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갈로 3번 을의 해제는 적법하고 타당하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민법 총칙이랑 관련해서 조금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스탠다드 문제입니다. 법정 해제권과 관련돼서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체불 해제권입니다. 어떤 걸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냐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변제기일 거예요. 이행기라고 하는 구간. 그러면 매매와 관련돼서는 그냥 동의항이 걸려 있는 게
혹시 이거는 선의행음으로 걸어둘 수 있어요. 실제 매매계약에 체결될 때 실무적으로 중도금을 선의행음으로 잡고 목적물의 인도도 선의행음으로 잡아줘요. 내가 10억 중에 중도금까지 8억을 싸드렸으니까 물건을 좀 빨리 넘겨달라. 그래야지 나는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하고, 맞죠? 혹시 하자 있는 부분은 미리 수선할 수 있으니까 넘겨줘. 그래, 그럼 너도 중도금을 먼저 싸.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중도금 미지급 자동 해제 조항은 진짜 그냥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맞죠? 얘만이 실권 조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실권 조항에 해당되는 건 요 녀석이에요. 중도금 미지급 실권 조항은 바로 실권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등기죠, 등기. 실제적으로 판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 의무랑 잔대금 지급 의무가 여기가 동의항에 걸려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44조 요건을 그대로 잘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즉 어떻다? 요 판례도 꼭 준비하십니다. 자, 보세요. 중도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요기요. 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얘는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싹 다 어떻다? 동시행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준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해제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상당 기간 지정 최고를 하죠. 요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가령 7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빼겠습니다. 7일이라고 할 때 동의항을 차단하려면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7일간은)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잔대금이 이행이 안 됩니다. 이제 발생이죠. 다음날 해제권 발생이죠. 이제 여기서 또 고민하셔야 돼. 어떤 의미냐면 해제권을 행사할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지는 요 해제권자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해제권 행사죠. 해제권 행사. 요 로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당기간 지정 최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간도가 해서 해제권을 발생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껄끄럽죠. 이미 7일간의 시간을 주고 7일 지났을 때 어쨌든 말은 한번 해줘야 돼. 해제할게 친구야 라고 말은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예외를 이걸 챙겨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미리 다 해버립니까? 바로 요 구간에서 미리 다 해버리는 거죠. 어디서 한다고요? 상당기간 지정 최고하면서 이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챙겨가시는 거예요. 요 요건을 미리 땡겼죠. 미리 땡겼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얘가 누락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행사를 미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지조건부 해제권 의사표시. 그러니까 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요 구간 있죠. 잔대금 불이행 시 바로 해제입니다. 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해제 의사표시를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해제되는 거지. 바로 해제. 얘는 항상 출제 가능성이 열려있고 여기에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최신 판례인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얘 말하는 겁니다. 잔대금리 지급 자동 해제 원칙 해제 안 됩니다. 요 요건 다 통과시켜야 돼요. 동의양 차단해야 돼요. 얘는 지금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돼요. 동의양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 법리가 너무 단단해요. 등기 의무랑 잔대금이 동의양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해제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수차례 연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이 나왔어. 계속해서 요청을 해줘. 그리고 그때도 내가 지급을 못하면 채물 해제를 감수하겠다. 자동 해제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잔대금 쪽에 조금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계속 제공해준 포커스를 맞춰주시니까 또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요 구간이에요. 자 보세요. 해제권 발생해서 의사표시를 행사했죠.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함정에 여기 걸리면 안 된다고 회수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계속 제공이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도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제할 때까지도 계속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회수합니다. 이 얘긴즉슨 뭐예요? 회수했다라는 말은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겠다라는 거니까 함정만 안 걸리시면 됩니다. 끝나는 마당에 뭐하러 제공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운 게 체불해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해서 자, 을은 2013년 4월 17일 정에게 을 소유 엑스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지급한 정은 끊고요. 끊고 자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잔금 지급일인 2013년 6월 17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을에게 곧 잔금이 마련되니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달라 2013년 7월 17일 잔금을 평화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두 지급하겠다고 간청하므로 을은 이를 승낙합니다. 그래서 3번 을은 2013년 7월 17일 약속 장소인 평화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정을 만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사료를 건네주었다. 끊고 보세요. 얘 등기서류 제공을 했죠. 자, 그러나 정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을은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리고 자, 을은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13년 7월 5일 갑에게 2013년 8월 7일까지 끊고 지금 요 정도 기간이면 괜찮아요. 한 10일 정도지 않습니까? 많이 보면은 한 14, 5일 정도 된단 말이죠. 일주일도 괜찮은데 맥스치 거의 2주 정도를 줬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 매매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정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3년 8월 10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맡겨두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자 회수 형광펜입니다. 함정에 걸리지 마시라고요. 회수하겠다라는 건 얘는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끊고 해제 의사표시 했죠. 해제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행사까지 왔어요. 자, 그랬을 경우 밑에 8월 11일자 해제가 적법하냐? 여기는 순수 채무 불이행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얘는 답안을 쓸 때 지금 저처럼 쓰셔도 되는데 그냥 단계적으로 가보세요. 단계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발생, 행사, 그리고 효과입니다. 지금 기출은요 계속해서 여기서 끊어요. 효과까지는 아직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까지는. 근데 이제 출제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발생 544입니다. 그리고 형성권인 거 맞죠? 봤더니 여기서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 표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양 차단이 핵심일 겁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양걸 1번 정액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가?
요건.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법조문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544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며 상당기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해야 한다. 그리고 해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을 요한다. 이거 진짜 암기입니다.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안을 보면 잔대금 지급기일 도래했고 지체했고, 자, 금전 채무 불이행 특칙에 따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갑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정의 이행지체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정의 동시행 항변권이 봉쇄돼야 돼요. 자, 동시행 항변권 이거는 올해 준비를 꼭 같이 하십니다. 문제도 뒤에 계속 나와요. 우리는 소송으로 가진 않아요. 당연히 포커스는 행사는 하셔야 됩니다. 변론주의, 항변권이죠. 요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존재요예요. 존재요. 존재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 이행지체 저지요. 암기. 그리고 상계. 저지요. 지금까지는 동의항을 이렇게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보실 거고,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준비하시는 거예요. 얘를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멸시효 진행까지 바꿀 수 있겠는가? 원칙은 안 돼요. 이행기 시에 진행합니다. 요게 매매 대금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으로 대입하면요, 잔대금 지급기일이 이행기지 않습니까?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행지체는 저지효가 나와서 얘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예외에 얘가 나온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 인도 의무와 동시행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동시행 관계 있는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권리 행사한 거랍니다.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이 안 돼요.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임대차가 출제될 가능성이 진짜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임대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는 당연히 풀어보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핫한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것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자, 밑에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동의항을 차단하러 가야 되는데, 자, 판례 태도 가번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며, 이행지체란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인 이행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구한 것을 말하므로 이행기 도래하기 전이라는 건 이행체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나범.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암기만 잘 해두시면 돼요. 사무실에 등기 서류를 계속 보관시켜 놨다. 이것 자체가 어떻다? 사안 보면 두 번째를 보이죠? 계속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글 3번에 이 부분만 조심. 첫 번째 줄. 이제 해제 당시에는 당연히 등기 관련 서류를 회수해도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부분만 혼선 없이 잘 버텨주시면 돼요. 회수했기 때문에 계속 제공이 안 돼서 해제가 안 된다. 이런 답안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해제는 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잔대금 미지급을 알아두신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문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얘예요. 얘. 진짜 이건 언젠가 한번 나옵니다. 언젠가 한번. 자, 어떤 건지 판례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효과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건데,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일단 소급표가 걸려 있고 요 제한이요. 얘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해지 제3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물 매수인 이 사안 보셔야 되고요. 저랑 문제 풀어보실 거고,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되겠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이 두 친구 정도는 보셔야 돼요. 두 친구 정도는. 자,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문제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의 못 건들 가능성이 많죠. 자, 보세요. 대금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 약정을 걸어요. 그쵸? 이자 약정을 걸어버린단 말이지. 이자 약정. 바로 요 판례 사안이에요. 이자 약정. 그러면 이자 약정을 걸 때 해제에 따른 해제하고요.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청구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여기는 이행지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아니라 뭘로 이름이 바뀌죠? 지연손해금으로 이름이 바뀌죠. 근데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안 하셨단 말이야. 이자 약정만 했단 말이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이율이 바로 여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될 건 돼. 여기서는 어떤 걸 비교해 봐야 된다? 약정 이자랑 법정 이자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 연 5%의 법정이율이 세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혹시라도 연 3%를 이자 약정을 건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이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여기까지는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연 3%인 거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지연손해금 구간이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가 작동되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죠. 이거 문제 세트 돼 있어요. 진짜 계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풀어보실 거예요. 이거 법률관계 논의해 보랍니다. 원상회복 의무관계 논의해 보래요. 그러면 쪼갤 수 있어야 돼. 날짜가 다 제시돼요. 대금 받은 날짜 나오고요. 해제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한 날짜 나와요. 나오니까 해제권을 행사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한 그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연 5%다. 쪼개줄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순 금전 채권으로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금전 채권으로는, 즉 대여금 채권으로는 풀어봤는데 실제 사례는 해제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판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한 경우에는요, 이유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걔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니까. 손해배상의 예정이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보자. 2년 차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 자, 이제 1년 차 워밍업 끝났다.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어렵게 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얘가 일단 1순위. 그래서 소구표 문제 하나,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 둘 있으니까 요것만 잘 보세요. 즉 해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상회복 의무 관계를 논해봐라. 법률관계를 논해봐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계속해서 강조하는 문제죠. 상속 포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신분행위와 관련돼서 작년에 기출이 됐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행위 관련돼서 신분행위예요. 다 풀어보실 겁니다. 암기만 잘 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알아야 되니까. 네 가지는 그냥 암기를 해 가시고
얘가 작년 법무사, 25년 법무사. 그래서 또 풀어볼 거예요. 2순환에 이어서 3순환에서 또 풀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은 워낙 A급이니까 다양한 루트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얘는 계속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상속포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상속포기랑 상속결격의 문제가 있고 상속권 선고, 그쵸? 상실 선고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구하라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조문만 잘 확보를 해두시라는 의미로다가 같이 함께 학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자, A는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해서 을은 2016년 4월 30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슬아에는 자녀 A와 B가 있다. 4번 A는 상속이 개시되자 자신의 채권자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신고를 하였고 끊고 그 신고는 2016년 5월 10일 수리되어 다음날 A에게 고지됩니다. 지금 5월 10일 수리고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거죠. 적법 상속 포기입니다. 끊고 2016년 6월 10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 C는 대여금 2억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다음날 A의 상속 포기 행위에 대하여 사행임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였는 바 법률 전문가는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속 포기 형광펜, 사행위 형광펜. 어떤 거냐면 상속 포기를 누락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 상속 포기의 적법 여부를 이걸 누락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의 사회성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상속 포기라고 하는 외관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상속 포기 행위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효력 발생이 됐는가 사안 봤더니 3개월 내에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수리 고지가 다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적법한 상속 포기다 끊고 일단 A가 상속을 포기한 건 적법합니다. 의뢰인님.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행위 민법 406조 취소하시려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사회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예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재산행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속 포기는 순수 신분 행위라는 거예요. 맞죠? 순수 신분 행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진짜 재산권 목적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재산 분할은 이제 곧 풀어보실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에 올려두세요. 예외 가능이죠. 예외 가능. 그리고 상속포기 최종결론 X, 유증포기도 최종결론 X. 두 개 다 쓰세요. 이왕지사 저는 하나만 지금 써놨는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 상속포기가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상속포기에 관련돼서는 인적 결단이다. 물론 재산포기라고 하는 부차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순수한 인적 결단으로서 신분행위에 해당하는 바 상속포기는 사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판례는 유증포기 역시 이렇게 천천히 쓰시라는 겁니다. 유증포기 역시 사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제 교재는 없지만 제 해설에는 없지만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밑에 보세요. 4페이지에 1번 내용 누락하지 마시고 상속포기의 적법 및 유효 여부에 대한 답변 누락하지 마시고요. 조문 찾으시면 이기는 겁니다. 조문 잘 확보를 해두시고 자 2번에 판례 태도에 보시면 가번 요거 놓치시면 안 되죠. 재산권 목적 형광펜 뒤에 채무자의 법률행위 형광펜 작년에도 기출이 됐던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자체 소멸 형광펜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인적 결단인 거야. 지위 포기입니다. 재산 포기가 아니에요. 얘는 순수 재산 포기입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여기는요 상속인임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부차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뒤에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상속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맞아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상속인 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인적 결단 형광펜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오른쪽에 더하기 유증포기 기재 딱 이렇게 써두세요. 유증포기도 툭 치고 빠지시라는 겁니다. 최근 판례도 유증포기와 관련하여 이랬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갈로 2번. 법률 전문가는 A의 상속 포기 신고가 상속 포기 자유에 벗어났다거나 자 신의칙 형광펜입니다. 요런 거 누락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상속 포기를 막고 싶은데 적법한 상속 포기에는 애초에 신의칙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공부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2개를 하시고요. 5번. 오히려 4번보다는 5번이 더 유리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의 효력은 자 보세요. 다시요. 상속 포기의 효력은 상속 개시시 소급이에요.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실체법상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언제 발생하느냐? 요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소급효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고지 시점이라는 겁니다. 고지 시점. 그러니까 날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신고, 수리, 그리고 고지. 언제 상속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때요. 이때. 그럼 이제 날짜를 한 번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5번. A와 B는 2016년 7월 2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신고 7월 2일이랍니다. 7월 4일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됐대요. 와, 진짜 되게 빨리 되죠?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2일 신고하고 7월 4일에 고지됐대요. 자, 2016년 6월 밑에 고지되었다. 자, A와 B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다음 날인 16년 7월 3일입니다. 여기죠. 고지 전이에요. 고지 전에 뒤에 X토지와 Y 건물을 C에게 매도한 후 당일 소유권 전등기를 격려해 줍니다. 아, 이때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미안한데 판례가 법정 단순 승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요것도 챙겨만 가시는 겁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 된 건 1026조에 있어요. 상속 재산을 자유로운 의사에 처분하면 그거는 법정 단순 승인이다. 그럼 법정 단순 승인 이후에는 얘는 안 됩니다. 미안하게. 이걸 규정을 안 뒀어요. 헌법에서 합헌이라고 했던 거죠. 즉 특별 상속 포기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되죠? 특별 한정 승인은 다시 가능할 여지가 있죠.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음을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할 여지는 있지만 얘는 상속 포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론 안 됩니다. 법정 단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싹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자, 한편 의뢰 사망 전 을에게 5억 원을 대한 D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2017년 8월 3일 의뢰 공동상속인 A와 B에게 5억 원의 지급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끊고. 이거 가분채무라고 하는 거죠. 가분채무. 밑에다 쓸까요? 이거 분할 채무입니다. 분할 채무. 민소법에서도 보실 거고 지금도 미리 봐두세요.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기속입니다. 그러니까 슬아의 자녀 A와 B니까 1대1 2억 5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이 떨어질 거예요. 최종 결론은 뭐다? A와 B는 각각 2억 5천만 원씩 을에게 지급하라. 을에게 지급하라가 아니라
D죠. D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론 전에 위 소송에서 A와 B는 상속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 바 A와 B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안타깝지만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자, 결론에 A와 B의 주장은 부당한데 왜 그러냐면 목차 보세요. 상속 포기랑 단순 승인과의 관계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거는 사안에서 의뢰 공동 상속인인 A와 B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나번. 그러나 A와 B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 후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인 X토지와 Y건물 C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것이 1026조 제1호 형광펜입니다. 이거 조문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법정 단순 승인이에요. 뒤에 읽어봅니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단순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그래서 양갈로 2번 되겠습니다. 나번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번. 요걸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막상 가족법은 보면요. 판례를 막 심각하게 암기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나번에 두 번째를 보시면 고지 형광펜 뒤에 효력 발생 형광펜. 이건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 이하 문구는 설문에 제시된단 말이에요.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가령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에 자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 형광펜. 날짜 찾으시라는 거죠. 고지 이전 형광펜, 상속재산을 처분 형광펜. 그러면 상속 포기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 승인 형광펜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는 안 돼요. 포기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 양글로 3번에 나번에 있죠. A와 B는 의뢰 권리와 의무를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D에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각각 2억 5천씩 분할 채무예요. 다시 한번 D에게 채무를 지급할 의무 밑에다가 네 글자로 분할 채무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채무 아니고 분할 채무예요. 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기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라는 점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여기에 다 배치했거든요. 문제 2번은 별표 2개를 다 하시고요. 별표 2개씩 다 하시고 지금 가족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응당 상속을 최우선으로 낼 거예요. 이제 상속을 내게 되면 당연히 걸려있는 다양한 판례군이 있는데 그게 2번입니다. 2번 내용은 진짜 꼭 한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계랑도 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이게 쟁점이 상계가 걸려 있고요. 요건 중에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자동채권은 원칙 상계자가 얘한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외 제3자 채권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특히 채권 양도 그리고 보증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 구제 수단 그리고 연대 채무 다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 아니고서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원칙으로 판례가 2개 있어요.
최신 판례 두 개 있어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최신 판례는 5개년 안짝에 있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사례 민법이랑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년만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신 판례가 최대 소송에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 가지고 산 게 안 되죠. 왜냐? 누구 거니까? 채무자 거니까. 대위 채권자는 어떤 것만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권능 권한만 취득한 거지. 그리고 바로 요 녀석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 왜냐하면 구별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잘 하셔서 그냥 제 것 달달 암기해 가세요. 달달. 목차 그대로 그냥 드래그를 해버리시라는 겁니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2번 목차입니다. 을이 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3년 4월 3일 병과의 X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고 끊고 이에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5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지금 을이 병에게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 병의 자녀인 정은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자,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을이요. 병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병의 상속인 정은 을에게 가지고 있어요. 일단 화살표가 틀어진 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채무가 이렇게 상속이 되면 화살표가 내려온단 말이죠.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거 단순 승인이면 가능하죠. 맞죠? 단순 승인인 경우에는 병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바, 을은 정한테 당연히 원상회복 청구권 가지고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은 이걸 내려오는 걸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정승인으로 빡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못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려고 했다가 미안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요?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어야 하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계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어떻다? 자동채권으로 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 단순 승인을 통해서 상계가 됐다가 한정 승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계 효과가 소멸된 거지. 그러면 현재 상태는 을의 정에 대한 채무인 대여금 채권과 병의 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그대로 병존하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병이 2024년 5월 9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자, 2024년 8월 20일 병의 유일한 상속인인 정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이 확정됩니다. 언제래요? 24년 8월 20일 형광펜입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24년 9월 15일 정은 X건물에 관하여 정명의로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4년 9월 19일 정은 무로부터 7억 원을 빌린 후 X건물 위에 무를 위한 저당권 등기를 마치고요. 25년 1월 15일 망 병에 대해 10억 원의 채권을 가진 A의 신청으로 X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C가 10억 원의 X건물을 매수하였다.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정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는 B가 3억 원의 배당 요구를 합니다. 2-1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정이요. 24년 7월 29일 을에게 5억 원의 대여금 채권 상환을 청구하자. 을은 24년 4월 3일 해제로 인한 5억 원의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진짜 어렵죠.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한정승인 날짜가요. 진짜 하루 차인가요? 형광펜 딱 들어가 있죠. 24년 8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정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단순 승인으로서 상계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 자동 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통해서 권리의무가 승계됐으니까. 근데 공통설문에 8월 20일자 한정 승인 때문에 상계 효력이 날라간다라는 겁니다. 단계적 서술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단계적 서술이. 자, 바로 해설 가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자, 양갈로 1번 먼저 볼게요. 상계 요건과 자동 채권 별표 2개입니다. 누락하시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상계 타당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번.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채권이 상계적 상에 있어야 되며 채권이 대립하고 있다. 요게 중요하죠. 따라서 나번. 자동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 바 끊고 법률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입니다. 상계자가 상대방의 형광펜을 빡 그으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피상계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원칙.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니까 양갈로 2번 표현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한정 승인 전 형광펜. 맞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 승인 전 상계 효력. 한정 승인 이후 상계 효력. 목차 이렇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한정 승인 전 형광펜, 양갈로 3번에 한정 승인 후 형광펜. 자, 확인해 볼게요. 한정 승인 전. 자, 가번 보십니다.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 채무가 나왔죠. 채무 형광펜 뒤에 상속인 정액의 귀속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뒤에 을은 정액의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며 을은 정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반대로 채무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겠죠. 을은 정액의 원상회복 채무. 오히려 이렇게 딱 바꿔주세요. 가번의 두 번째 줄. 을은 정액의 원상회복 채무. 을은 정액의 대여금 채권.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화살표 찌르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번의 두 번째 줄. 7월 29일자 상계는 일단 적법입니다. 근데 다음날 한정 승인 신고가 수리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한정 승인 후 상계 효력에 자, 반갈리번의 별표 2개를 하시고 가번은 조만 일단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형광펜, 고유재산 형광펜, 분리 형광펜. 얘만 찾으면 이겨요. 얘를 찾고 나번에 네 번째 줄 이하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워딩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번의 네 번째 줄. 상속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형광펜. 뒤에 상속인에 대한 채무 형광펜. 화살표가 대립이 무너졌죠. 대립이 무너졌습니다. 뒤에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최종 결론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 전에 이루어진 상계 효력이 일단 적법했다가 한정 승인으로 인하여 다음 밑줄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형광펜입니다. 소급 효력 상실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채권자의 비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송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 역시 모두 부활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세팅을 한 상태에서요. 바로 2-2번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칠판을 통해서 가볍게 일단 먼저 내용을 정립해드리고 바로 문제를 볼게요. 시험장에 가셔서 얘가 나올 때 자, 보세요.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얘가 상속재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채권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고유 재산에 더하여
어떤 걸 지금 같이 가져오고 있냐면 이걸 가져오고 있죠. 노란색 가져옵니다. 더하기 이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상속인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상속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워딩 조심. 상속채권자. 얘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즉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원칙인 거예요. 판례는 이걸 지금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들어갔냐면 예외적으로 우리의 상속인의 채권자가 여기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어디에도 들어가고 싶다고요? 상속재산에도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지금 원칙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 거 목차 그대로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안 된 경우. 근데 지금 사안은 봤더니 상속인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죠.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요. 이게 민법의 흠결이라고도 할 수 있어. 야, 지금 상속 채권자랑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가 여기에 붙어버렸다? 상속재산에 얘네들이 서로 자기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인의 채권자랑 상속채권자가 지금 막 디립다 싸우는 거예요. 얘는 어이가 없을 거야. 야, 니네 민법 공부 안 했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채권자, 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가고 나는 상속채권자니까 상속재산에 내가 집행을 들어갈 거야.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어이가 없단 말이죠. 얘는 딱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야, 나는 물권자인데? 너는 채권자에 불과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우열관계에 대한 규정을 안 뒀다 이겁니다. 이거는 못 들 것 같아요. 입법자가 당연히 못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규정을 두면 상속채권자가 또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원칙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원칙.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은 채권을 이기죠. 물건은 채권을.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체크리스트로 올려두세요. 자, 9페이지 해설을 가보시면요. 모두 체크리스트로 올려둡니다. 자, 판례태도 두 가지. 자, 반갈로 1번.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자, 담보권이 없는 경우 형광펜입니다. 자, 나번 바로 읽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 세 번째 줄.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즉 상속재산의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형광펜 얘도 해볼까요? 한정승인자인 상속인의 채권자 형광펜 밑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없다 형광펜입니다. 자, 근데 반갈로 2번 얘가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담보권이 있는 경우 형광펜입니다. 자, 양갈로 4번에 네 번째 줄 따라서 이하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 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금액 적시도 잘 해주셔야 돼요. 양걸로 이번에 두 번째 줄 무에게 7억 원 1순위 물건자, 그 다음이 A에게 상속채권자 3억 원 끊고, A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죠. 자기는 10억 원의 채권자인데 지금 얼마밖에 못 받은 거예요? 3억 원밖에 못 받는 거지. 얘가 당연히 대법원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 이후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일무이 리딩 판례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리딩 판례. 자, 따라서 일반 채권자인 배당력을 한 B는 당연히 받을 돈이 없지. 받을 돈이. B도 억울하겠지만 여기서는 A가 억울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판단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래서 오늘 회차에서는 해제 일반론은 너무 당연해요. 답안 쓰시는 걸 정갈하게 잘 써주시고, 문제 2번의 1문과 2문은 일단 결론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공동저당의 문제고 계산형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2018년 12월 6일 갑은 A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엑스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9년 2월 6일 갑의 채권자 정은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엑스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끊고, 2019년 3월 5일 갑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와 Y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자, 누굽니까? B은행 형광펜, 공동근저당권 형광펜. 근데요, X토지에는 누가 계세요?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X토지의 경매대가 금액 계산이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포인트. 자, 뒤에 계속 볼게요. 2020년 10월 10일 B은행의 신청에 의해 끊고, 지금 근저당권이니까요. B은행이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됐겠지. 다음, X토지와 Y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C가 매각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X토지를 매수하였고, D가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Y토지를 매수합니다. 지금 X토지와 관련해서는 매각대금 얼마 나왔어요? 5억 원. Y토지에는 매각대금 얼마 나왔습니까? 3억 원이에요. 5대 3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뒤에 A은행의 갑에 대한 채권은 2억 원으로 B은행 갑에 대한 채권은 4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B은행은 X토지의 매각대금 형광펜, 뒤에 Y토지의 매각대금 형광펜입니다. X토지의 매각대금을 5억 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밝혀드리면서 해설로 가보겠습니다. 달달 암기해 가세요. 교수님 신작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순서대로 가세요. 순서대로. 배점 크게 줄 겁니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2번 논거부터 먼저 가볼게요. 지금 368조 동시배당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경매대가가 확보돼야 되는데, 자, 가번에 밑줄 친번 보세요. 세 번째 줄. 매각대금에서 당해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액 공제 형광펜입니다. 만약에요, 공동근저당권자보다 더 앞선 1번 저당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제야. 근데 지금 선순위 담보권자가 아니라 나번처럼 두 번째 줄에 있죠.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얘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저당권과 동순위 배당 형광펜입니다. 요게 민사집행법의 태도예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저당권자랑 동순위 배당권을 줍니다. 엄청 특이한 제도적 장치죠. 자, 이 경우에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끊고, 선순위 채권뿐만 아니라 끊고, 지금 선순위 채권액 안 보이죠? 자, 들어갑니다. 동순위 채권에 안 분대할 금액 공제 형광펜입니다. 동순위 채권에 안 분대해야 할 금액 공제입니다. 얼마를 공제하시라고요? 동순위 채권에 안 분대해야 할 금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갈로 2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경매대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데?
자, 쓰실 수 있겠죠? 단계적으로 갈게요. 세 번째 줄, 선순위 채권의 공제 형광펜. 지금 A은행이 2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까셔야죠. 3억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제 뭐 까야 됩니까? 뒤에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동순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형광펜. 요게 어렵다고요. 2억 원을 또 까시면 안 돼. 비례 공제야. 선순위 채권액은 무조건 공제. 동순위 채권액은 비례 공제. 다시요. 선순위 채권액은 공제. 2억 원 공제. 동순위 채권액은 비례 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양갈로 3번에 가번 확인해 볼게요. 엑스토지 매각 대금이 5억 원 나왔는데 지금 A은행이 1번 타자로 계시단 말이에요. 얘 2억 원 까셔야죠. 그러면 3억 원은 끊고 여기부터입니다. B은행과 정해 채권액이 몇 대 몇이에요? 4대 1, 2대 1로 안분돼서 B은행에 안분되는 2억 원의 금액이 엑스토지의 경매대가입니다. 1억 원만 공제되는 거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금액 중에 1억 원만 공제되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2억 원 공제해버리면 1억 원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다시요. 2억 원을 공제하면 안 돼. 얘는 2억 원 공제하는 거 맞아요. 얘는 2억 공제하는 거 맞는데 우리 정은 지금 채권액이 2억이에요. 2억 공제하시면 안 된다고요. 비례 공제입니다. 요게 어렵지. 1억만 공제하셔야 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2억 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X토지의 경매대가는 얼마라고요? 2억 원. Y토지의 경매대가는 얼마라고요? 3억 원. 그래서 B은행의 피담보 채권액인 4억 원은 2대 3으로 양갈로 나번에 두 번째 줄 2대 3으로 분담되어 B은행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1억 6천만 원,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2억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집에서 연습을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가장 끝판왕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로 했냐면 얘도 선순위권자지 않습니까? 얘도 공제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셨는데 얘가 제시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얘가 제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제시 안 되면 5억 원에서 금액 계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상태면 그대로 5억 원이에요. 5억 원에서 2대 1로 쪼개시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맞춰줄 거예요. 금액 맞춰줄 거예요. 아, 요렇게 쪼개서 빼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금액을 맞춰준 겁니다. 5억에서 2억이 먼저 빠져서 3억. 그러니까 2대 1의 금액 비율이 딱 나와주는 거죠. 1억만 까겠다. 1억만 까겠다. 다시요. 시험은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경매 대가 일단 5억 원 세팅을 해 주시고 안분 비례 공제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바로 가시라는 거죠. 설문에서 다 체크해 두세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가,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가. 설문 봤더니 시험장 들어가 봤더니 얘를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를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다짜고짜 여기서 2억 원을 깔까봐. 다짜고짜 2억 원을 깔까봐. 다짜고짜 2억 원 까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조금 유념하시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차근차근 잘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로 한번 가보실까요? 최신 판례. 자, 민법 총칙으로 갔을 때, 자,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살려야 됩니다. 자, 4페이지 가시면요. 001번은 다시 한번 신의칙이 나왔다라는 점, 기존 법리 재확인이고요. 자, 002번 별표 3개 하시고 올해 그냥 준비를 하세요. 출제자가 법원행시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 질문을 이렇게 잡아두세요. 쟁점. 정말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후원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싹 다 찾아봐라. 그럼 제가 후원 계약을 써놨으니까요. 증여 계약이에요.
맞죠? 증여계약이니까 얘는 일반 체불 해제가 안 됩니다. 그쵸? 안 돼요. 증여 특수 해제권으로 가셔야 돼요. 증여 특수 해제권. 여기입니다. 증여 특수 해제권. 증여 특수 해제권은 법조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555조부터 앞글자 서, 망, 제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일 것, 망은 행위가 있을 것, 재산 상태 악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망은 행위란 건 보이지가 않고 재산 상태 악화란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후원계약 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 서면이죠. 따라서 서면 해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이제 안 돼. 끝났어. 해제권은 날라갔습니다. 해제를 못해요. 해제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실익도 없죠. 실익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취소로 가보겠습니다. 취소. 취소권은 우리 민법에는 얘밖에 없다. 제한의무자 취소권 4조 이하.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혹시라도 후원받는 단체가 사기를 쳤다? 어이구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지. 사안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뽑을 수 있지. 즉 인식과 실제가 틀어졌다. 분명히 내가 후원금으로 즉 내가 후원한 금액이 분명 누구를 위해서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쓰였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찌 보면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네이션 하시는 자 입장에서는 단순 기대나 예상일 거예요. 이렇게 잘 쓰이겠지?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가 나온 거예요. 예외가 나온 겁니다. 예외. 이 문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오른쪽에 사실관계까지 넣어놨으니까 사실관계 마스터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래서 해제가 안 됐는데 차고 취소가 됐다라는 사안에서 자 00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꺽쇠 1번 민법 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의 인식 형광펜 뒤에 사실 형광펜 뒤에 어긋 형광펜 전심 실제로 썼지만 인식 사실이 틀어졌다. 끊고 자 그래서 원칙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상해 발생을 예측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예상 기대 같은 말이에요. 밑에 줄 착오로 다툴 수 없다. 형광펜입니다. 착오 취소 X예요. 애초에 단순 기대나 예측 예상이 빗나간 경우라면 이건 착오가 아니지. 제가 가끔 가다가 단순 예시 들잖아요. 나는 로또 복권을 사고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로또 당첨이 안 됐어요. 이 취소 어떻게 못하지. 단순 기대 예상이 빗나간 거니까. 자 근데 꺽쇠 2번 자 이걸 이제 원문입니다. 세 줄밖에 안 돼요.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고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 포함 형광펜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요. 실제, 현재 여기까지 끌어와야 되고 그 드디어 나온 단어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형광펜입니다. 실제로 후원금이 여기에 안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착오로 다룰 수 있다. 착오의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식 실제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 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을은 갑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일반 후원 납입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여 왔는데, 그 후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취지의 폭로와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잇따르자 을이 갑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형광펜입니다.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취지는 뭐예요? 금원 지급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원인을 잡아야 돼. 원인 둘 중에 하나. 해제 아니면 취소. 이게 원인이죠. 청구 원인. 자, 끊고 갑법인과 을 사이에 체결된 후원 계약은 특정 목적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한 증여계약 형광펜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증여계약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위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령의 중요 부분 맞네요. 요건 다 검토하고 있죠. 갑법인이 표시하고 을이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정도로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을은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안입니다. 옆에다가 CF를 거셔서 증여 해제는 X 이렇게 됐어요. 해제는 X. 증여 해제 X.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해제랑 취소는 경합하잖아요. 분명 이게 나올 거예요. 후원계약서라고 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라 하더라도 판례 하나만 누락 유의. 서면에 의한 증여라 하더라도 어떤 취소는 된다? 차고 취소는 된다. 그러니까 이하에서 차고 취소 요건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하고요. 이 중간에 어떤 거 하나만 알파로 필요하다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어서 해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고 취소는 할 수 있다. 요 알파 판례가 어떤 판례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재단법인 재산 출연이 대표적인 증여로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판례가 여기서 나왔지. 해제는 안 되지만 차고는 된다.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서면에 의한 증여여서 해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하에서 차고 취소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테니까. 그래서 요건 검토를 쫙 할 때 여기가 핵심 포커스입니다. 자, 여기에 승부 거셔야 되는 거죠. 착오와 관련돼서는 인식과 실제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라면 이거는 착오로 다룰 수 없지만 그 단순 기대 예상을 더 머무르지 않고 현재 실제 인식을 포함하고 실제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충분히 착오 취소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03번은 기존 법리 재확인입니다. 음영 부분으로만 정리할게요.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한 경우 민법 126조 표현 대리가 자 유추 적용 형광펜입니다. 유추 적용시켰죠. 대리 형식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추 적용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밑에 004번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뒷부터 이제 소멸시효기 때문에 자 004번의 별표 3개를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완전 기본기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판례가 좀 필요하겠는가 라고 할 때 자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은 허가받을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받을 생각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로서 이후에 지정 해제되면 그냥 소급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 확정 유효가 되는 거지. 이 법리를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허가 잠탈 의도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확정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판례가 나온 거지. 이게 사건 번호 1번. 허가 잠탈 의도. 요 판례 같이 보십니다. 이미 알고 있죠? 허가 하나만 받고 중간 생략 등기 한 사안 확정 무효입니다. 대표적인 허가 잠탈 의도 미등기 전매 사안이에요. 자, 확정 무효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진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위 법리를 밑에다가 대입하시면 안 돼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지정해제돼도 여전히 무효예요. 여전히 무효라는 겁니다. 여전히 무효. 여전히 무효예요. 여전히 무효.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을 유효화시키고 싶은 거야. 야, 지정 해제됐네. 좋았어. 그러면 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출제자가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얘는 소급이란 말이죠. 소급.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장내효죠.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장내용. 자, 그 내용을 한번 읽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작년 정권 반기면서 막 6.27 정책, 12.7 정책 막 나왔단 말이죠. 토지거래하고 싹 다 묶었어. 자, 확인 들어갑니다. 꺽쇠 1번. 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끊고 허가 배제 잠탈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 무효 형광펜입니다. 체결된 때부터 확정 무효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꺽쇠 2번. 자,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해당 토지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 자, 지정 해제 형광펜. 지정 해제 형광펜 끊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숨어져 있어요? 여전히 무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효이고요. 그러니까 뒷말이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였다면 민법 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자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형광펜입니다. 장내용인 거 맞죠? 얘는 어떻게 유효화시킨다? 어떻게 한다?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지정 해제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지금 또 놓쳐서는 안 되냐?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얘 강행법규잖아요. 맞죠? 강행법규는 추인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놨단 말이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강행성이 제거됐지 않습니까? 맞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거됐죠.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성은 제거돼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추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인데 왜 추인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또 흔들려. 제거된 겁니다. 지금 얘 때문에. 너무 어려워. 내용이. 사원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추인된다? 안 돼요. 사원총회 결의 받고 추인이야. 강행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내일 모의고사도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신작 문제도 등장하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